외로움이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될 때 외로움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의 발전으로 핸드폰을 통해 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소통 공간이 없어 신문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일명 론리 하츠라 불리는 개인 광고를 신문에 낸 이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주소를 남겨 타인과 편지로 소통하고는 하죠. 물론 이를 바람을 피우는 데 이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더 나쁜 목적, 살인을 위해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론리 하트 킬러라 불렀죠. 1914년 12월 17일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레이먼드는 10대 때부터 삼촌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20살에는 스페인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성실하고 온후한 사람으로 기억했죠. 전쟁을 겪은 뒤 많은 돈을 벌 일자리를 찾아 그는 미국행 배에 탑승했는데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항해 중 운 나쁘게 강철 해치가 그의 머리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전두엽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훗날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그의 성격을 바꿔놓았고 사회적, 성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 이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깐요. 병원에서 10주를 보냈던 그는 당시 엄청난 성적 분노에 지배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든 늙고 매력 없는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두와 관계를 갖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제 그에게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겠다는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적 욕망에 지배돼 움직이려 했지만 옷을 훔치다 체포되며 1946년 4월 4일에 죄를 인정하고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왜 옷을 훔치려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레이먼드가 들어간 교도소에는 인디언 수감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는 부두술과 흑마술, 체면술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편지를 써 형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원거리 체면을 통해 판사의 마음을 바꾸겠다며 며칠 동안 여러 주술 의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진짜로 자신에게 마법의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계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장거리에 있는 이에게 마법의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던 그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46년 12월에 감옥을 나온 뒤 뉴욕에 있는 친척의 집에 머물렀을 당시 그를 오랜만에 본 친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침울한 눈빛에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고 가끔가다 보이는 웃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내게 했죠. 1947년부터 그는 신문에 올라온 론리 하츠 광고를 주목했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외로웠던 중년 독신 여성들이 많았고 그녀들은 대화를 나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여성만을 원했던 레이먼드에게 있어 이러한 광고는 보물단지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말도 잘했기에 그는 편지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직접 만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12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와 만남을 거절한 여성도 있었는데 당시 그는 마법의 힘이 떨어졌다며 이상한 가게에서 구해온 마법의 가루를 편지에 뿌리는 등 신비스러운 의식에 의존했죠. 수십 번의 만남 동안 그와 잠자리를 거부한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만났던 여성들은 대부분 부유했고 그런 그녀들에게 그는 많은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술로 여성을 깨고 돈까지 벌자 그는 이때부터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1947년 봄에 그는 편지로 친해진 제인이라는 여성과 만났고 권유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둘은 스페인으로 놀러 갔는데 놀랍게도 레이먼드는 그녀를 스페인에 있던 아내에게 지인이라 소개했고 며칠만 집에서 머무르겠다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2년 만에 낯선 여성을 데리고 나타난 남편이 보인 행실을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회하기 전까지 아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레이먼드는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으니깐요. 레이먼드는 함께 여행을 갔던 제인에게는 아내를 친척이라 속였기에 당시 두 여성은 한 집에 머무르면서도 서로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제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 7일 저녁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며 화를 내고 호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검시관은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장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판단했고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레이먼드는 홀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레이먼드가 제인이 사망하기 전 호텔 약국에서 디기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구매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디기탈린은 디기탈리스라는 단연초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으로 이는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강화하는 약물입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제인, 강심제 성분을 가진 약물을 구입했던 레이먼드. 아기가 들어맞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이를 알게 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난 뒤였기에 이미 제인의 시신은 부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편 뉴욕으로 돌아온 레이먼드는 제인의 어머니에게 딸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임명된 서류를 보이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어머니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했는데 후에 이 서류는 위조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미 레이먼드는 그녀의 재산을 빼돌려 플로리다로 떠난 뒤였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는 신문 광고란을 보며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마사라는 여성이 올린 광고. 자신이 플로리다에 있는 장애 아동 보호시설의 이사이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26살의 여성이 올린 광고는 그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죠. 여러 번 편지가 오간 끝에 만난 그녀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이든 상관하지 않았던 레이먼드는 그녀의 외모보다 자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0년 5월 6일에 플로리다 밀턴에서 태어난 마사는 어릴 때부터 뚱뚱한 체형 때문에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불화로 10대 무렵에 가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간호학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뚱뚱한 체형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녀의 첫 직장은 장의사 조수였는데 얼마 안 가 그만두었고 캘리포니아로 거처를 옮겨 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한 남성과 관계를 맺어 임신했던 그녀는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미혼으로 임신한 채 플로리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홀로 임신한 채 돌아온 마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군인인 남편이 작전 도중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고 당시 이 내용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딸이 태어난 뒤 한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임신했고 이번에는 남성과 결혼했지만 6개월 뒤 이혼했습니다. 실업자, 두 아이가 딸린 미혼모, 이것이 당시 그녀가 불렸던 호칭이었죠. 현실에 좌절한 그녀는 항상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연애 소설을 읽으며 자신에게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론리 하츠 광고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꾸며 남자들을 유혹했죠. 그렇게 만난 것이 레이먼드였습니다. 마사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백마탄 왕자님을 찾기 위해 레이먼드는 자신에게 돈을 줄 여성을 찾아. 하지만 얼마 안 가 레이먼드는 그녀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며 그녀의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헤어지자고 말한 뒤 뉴욕으로 떠났고 그렇게 짧았던 만남은 끝나는 듯 보였죠. 그러나 처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백마탄 왕자님을 마사는 놓치기 싫었습니다. 여러 번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냈고 한 번은 자살 시도를 한 뒤 당시 심정과 상황을 편지로도 보냈지만 더 이상 얽매이기 싫었던 레이먼드는 그녀의 편지를 무시했죠. 하지만 1948년 1월 18일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이없는 상황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마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자기 집에 아이들을 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알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다음날 아이들을 친정에 두고 왔다며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듯 보였죠. 결국 레이먼드는 자기가 여성을 유혹해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마사는 깜짝 놀랐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그 일을 돕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놨죠. 그렇게 두 나쁜 사람의 론리 하추킬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된 여성이 사망하면 들어오는 유산은 그들에게 있어 매력적이었죠. 신문에 광고를 낸 여성을 레이먼드가 만나 재산을 확인한 뒤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마사를 여동생이라 소개하며 방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둘은 그렇게 만난 여성들을 모종의 방법으로 살해했고 대부분 사고사나 병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범행이 들키며 체포된 것은 1949년 3월 1일. 체포되기 한 달 전 미시간주의 두 살인 딸과 함께 사는 델핀을 광고를 통해 만난 레이먼드는 그녀와 친해지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사는 여전히 그를 돕기 위해 여동생으로 위장해 몇 번 안면을 익힌 상태였죠. 여러 번의 범행을 벌이는 동안 마사는 레이먼드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오면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를 닥달하고는 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그 질투심의 정도가 남달랐습니다. 마사는 레이먼드에게 그녀를 빨리 살해해야 한다고 닥달했고 결국 그는 알겠다고 답했죠. 2월 26일 저녁에 그녀는 델핀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다음날 새벽 레이먼드는 델핀을 살해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두고 피해자의 지병 등을 고려해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그로선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심란한 마음은 모르는지 마사는 이미 사망한 델핀의 몸에 자상을 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죠. 그날 둘은 델핀을 지하실에 유기했지만 집에는 아직 그녀의 딸 레이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낸다면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끝내 레이넬마저 살해했죠. 재산을 빼돌릴 서류를 만들고 범행을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둘은 델핀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때문에 체포될 줄은 당시 그들로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틀 뒤 델핀의 이웃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레이먼드와 마사였고 이웃은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상함을 감지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1년 동안 여러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체포됐죠. 생각보다 둘은 빠르게 범행을 자백했는데 검찰은 그들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20명 이상이라 판단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델핀과 그녀의 딸을 살해한 것을 포함 총 3건의 범행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레이먼드는 자신이 저지른 17건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후에 그것은 마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짓 자백이라며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6월 17일 44일 동안 지속된 재판 끝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둘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1951년 3월 8일에 뉴욕 최대 보안 등급 교도소인 싱싱교정시설에서 정기기자에 앉아 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훗날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을 꿰기 위해, 나중에는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레이먼드. 그런 그에게 반해 범행을 돕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살인을 부추긴 마사. 같은 날 지옥으로 갔을 그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사이좋게 남은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